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갈리면서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해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서 좀 기대를 걸어봤습니다만 관련해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최근에 관심주 1위죠. 에코프로머티 어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VI 하루에 변동성이 2번씩이나 나온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VI라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 클 때 잠시 거래를 중지시켜 놓는 겁니다. 냉각 시간을 좀 갖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건데 어제 에코프로머티 장 초반에 올라갈 때도 VI가 한번 나왔고 장 후반에 내려갈 때도 VI가 한번 나왔습니다. 시총이 6조가 넘는 회사가 하루 주가 진폭이 21%나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삼성전자의 그것보다 2배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개인들의 신용, 미수가 몰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탐욕 이해는 합니다만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회사와 주주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신 들어갑니다.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3% 강보합권이었고요. 나스닥은 0.46%,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전일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연휴 직전일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2% 넘게 주가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즉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만 9천 명으로 직전주 보다 해서는 2만 4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주 만에 최저치 수준이었고요.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면서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오늘장에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7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프상 보시더라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장중 4%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로 예정되어 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감산 회의를 연기했다라는 사실에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회의가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30일로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동안 내부의 입장차가 있을 때마다 회의가 연기돼 왔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부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가격은 4% 정도 장중 급락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hostage deal could come this week 이라는 기사고요. 전쟁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드디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 미국이 뒤에서 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인질 석방과 임시 휴전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한 지 약 46일 만에 일시적으로나마 처음으로 교전이 중단된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마스는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 휴전 기간
기간 동안 하루에 10여 명씩 단계적으로 좀 풀어주게 되고요. 추가로 인질을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고 또 가자 지구의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자 지구 안에서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은 금지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소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미국 국적의 여성 2명과 3세 어린이 1명도 함께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극우 강요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도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하마스를 완전 소탕해서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다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39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요. 추가적으로 좀 전해드리면요. 앞서서는 기존에 2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임시 휴전 합의에 따라서 인질 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가 24일 전까지는 석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에 석방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전쟁의 향방을 좀 확실히 꺾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전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대로 계속해서 날짜가 좀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OpenAI says Sam Altman to return as CEO라는 기사입니다. OpenAI와 관련된 소식 추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샘 올트먼 이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지난주 OpenAI 이사회에서 올트만을 해임을 했고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트만을 영입을 하면서 새로운 AI 팀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OpenAI 직원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반발을 했고요.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의 직원들이 올트만을 데려오지 않으면 본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라고 다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때 챗 GPT 서버가 중단되는 등 일단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된 소식이었고요. 어제장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임된 지 닷새 만에 다시 한번 오픈AI CEO로 자리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오픈AI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긴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에는 올트먼의 복귀라는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올트먼을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도 재구성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올트먼은 X 계정에 오픈AI로 복귀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닷새 만에 오픈AI CEO로 다시 한번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전히 견해 차이는 남아 있습니다.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AI의 발전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입장이라면 나머지 이사회는 안전성을 조금 더 중시하면서 인류가 이것을 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트먼이 이 사태에 있어서는 우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발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실리를 취했다라고 평가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력을 이어가게 될지 그리고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초록불이 조금 더 짙은데요. 가장 빨갛게 지금 보이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골드만삭스 함께 보겠습니다. 1.1%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는 코스피가 2,8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남기게 됐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는 중국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좀 오르게 된다면 4년 만에 오름세를 보이는 건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인 킹거 라오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지수는 내년에 12%,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10%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적절한 수준의 시장 가치 상승 역시 이 주가 상승을 밀어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중국 정부 자체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또 연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제20기 공산당 3차 전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23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중국 상하이 모토쇼에서는 테슬라의 차량 결함을 주장을 하면서 중국인 리모 씨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명예훼손으로 리모 씨를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모 씨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당시 리모 씨는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테슬라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시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는 테슬라와 고객들 간에 있었던 마찰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른바 테슬라 때리기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중국 법원은 리모 씨에게 테슬라에게 공개 사과하고 테슬라의 경제적인 소실비 등 2천 위안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차량 감정 비용 등 2만여 위안 또한 함께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할인 행사를 벌이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과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 미래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등실팔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이사진 전면 교체, 생성 AI 수익화 힘 받는다. 네, 어제 바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오픈 AI 이사회와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전격적인 지지로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MS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쌓아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해임 사태가 일어난 지 100시간 만에 사태가 수습되면서 일단락된 모습인데 쿠데타를 주도했었던 인물을 모두 떠나보내고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CEO 등 새 이사회를 꾸려서 앞으로 올트먼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 새벽 6시 반 기준 종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8%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역시 AI 관련주 다시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특징적인 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수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찰위성 강행, 군 9.19 합의 정지. 네, 어제 바로 이어졌던 소식이었죠. 북한 2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정찰위성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 제작에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속보도 있었죠. 북한은 결국은
3차 기습 발사를 감행하면서 21일 밤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궤도 진입에 성공했을 시 한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고요. 합동참모본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과는 다르게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감행하면서 우리 군 어제 9시 저희 증시9에서 좀 전해드렸던 바 속보치와 같이 9.19 합의를 전격적으로 정지했는데요. 북한은 일본에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12차 정찰 위성 발사 예고 기간은 첫날에 바로 감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단기간에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역시나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예고 기간 초기에 발사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북러 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었죠. 북한은 무기 거래의 대가로 위성 핵심 부품과 설비를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발사가 조금 더 성공적인 부분에 가능성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북한 3차 정찰 위성을 쏜다면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경고로 전했습니다. 어제 나온 속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탄도미사일 포함 미사일 발사 일체 좀 하지 말라.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금지를 표명했는데 안보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자에서 방산주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J 중공업 3.49% 급등했고요. 한화오션도 3%, 에스코넥 3%, LIG 넥스원 역시 1.74%의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지금 9.19 합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결국 이 부분이 효력이 일정 부분 정지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급격하게 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는 게 아니라 냉탕만 계속해서 좀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지 하루 만에 발사 성공했고요. 무기 거래를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 안보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비판했고 합동참모본부는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함께 보냈습니다. 북한은 성공 발사에 환호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남북을 좀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에 없던 바이오 이미지 센서 개발 AI 시장 잡는다. 요새 AI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용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바이오 이미지 센서의 개발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상용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왔는데요. 주류인 스마트폰 전장용 이미지 센서는 물론 독특한 제품군을 선전해서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노리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왔습니다. 이미지 센서란 화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필름을 대신해서 외부의 화상을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여 저장하고요. 여기서 CCD와 CMOS로 나뉘게 됩니다. CCD는 화질이 좋고 노이즈나 잔상 처리 효과가 뛰어나고 또 CMOS는 전력 소모가 적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센서 분야에서도 특수 응용 제품을 앞세워서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를 대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1.6%로 거의 대다수 앞선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3.8%대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SK 하이닉스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이지만 소니, 삼성전자와 겨루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의 다양한 쓰임새를 좀 틈새 시장 전략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략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고요. 고객별로 차별화한 스페셜티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내겠다라는 희소식까지 함께 전해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특수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HBM으로 좀 반도체 쪽으로 저력을 발휘했는데 또다시 다른 상품군을 내보이겠다. 네, 반도체 업계는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미지 센서의 매출은 60%가량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AI와 사물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이미지 센서의 활용 또한 다양한 분야로 번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더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SK테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5천만 화소 세계 최소 면적을 구현했다라고 성공을 밝혔고요. 기존 아날로그 현미경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제품은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며 HBM에 이어서 특수 응용 제품을 앞세우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를 대비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 한 달 새 시총 2배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장 48일 만에 시총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이었던 1조 6,853억 원에 2배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종가 기준에서 6만 원대를 돌파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6.71% 급등하면서 63,60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그 다음을 이어 SPG가 5%, 푸른기술 3%, 두산이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 로봇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가 6만 원대에 올라서 시총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빵끝 웃었다라는 희소식입니다.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촉진법 개정안 시행 영향에 따라서 로봇주가 점진적으로 더욱더 산업 육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능형 로봇법, 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한다라는 법인데 이 골자가 로봇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이 대량 매수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고루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보여왔고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 지속적으로 매수함에 따라서 현재 15일부터 22일까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얼마나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 달 새 벌써 시총 2배로 훌쩍 뛰었습니다. 주가 6만 원대로 올라서 시총 6조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에 빵끝 웃었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지능형 로봇법,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데 골자를 두고 있고요.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의 픽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을까요?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로봇주 다시 뛴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 4조 원 돌파.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수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주가 AI와 함께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어제 장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연기금 쪽에서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 전환을 했던 시점과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한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리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앞서 수급적인 지표를 봤을 때 연기금에서 1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순 매수세를 이어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한 것은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7만 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점은 경신을 하긴 했는데 첫날 상장한 날에 했던 그 윗꼬리대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남기긴 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7만 원 이상 라인대를 넘어갔으면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 라인대에서 약간 쉬어감으로 인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또 다른 이슈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달 첫 보호 예수 물량이 빠졌을 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했어요. 양봉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12월 5일 그리고 1월 5일에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날이긴 합니다. 이날에도 두산 로보틱스가 물량을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지도 확인해 볼 여지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협동 로봇 시장, 특히 산업용 로봇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특히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 글로벌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4위입니다. 관련했을 때 좀 산업용 로봇 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 쪽, 특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는 산업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통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큰 폭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38%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적자이지만 지금 과연 내년에도 적자일까? 내후년에도 적자일까?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이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서 외형 성장을 이뤄 나갈 때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세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로봇 섹터 전반의 투심을 끌어올렸던 게 정부의 좀 정책,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해서 11월 17일에 로봇의 실외 이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인도를 걸어가면서 뭐 배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배달할 때 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배달료가 얼마인지. 너무 비싸요, 요새. 네, 뭐 10,000원 이상일 때 뭐 최소 4,000원. 배달료가 붙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배달하기가 좀 꺼리는데 하지만 로봇이 실제로 배달을 해준다면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에 뛰어든 로봇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좀 행복하고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로봇이 실외 이용을 허용하게 되면서 산업적인 성장성도 그릴 뿐만 아니라 이 뉴스가 세로 뉴스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 세로 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적인 성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면은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12월에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책 테마주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혹은 기업 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향방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좀 화답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이 기대감이 점점 실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로봇주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김시은 팀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뭐 출생률 저하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뭐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그런 대체 심리로 인해서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파일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명 핵심 키워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고 오는 키워드가 내년에도 성장이 이어지는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의 지분 투자 이슈도 있기도 하고 LG 쪽에서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뭐 하나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로봇주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뭐 최근 들어서 AI도 그렇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브리핑도 보면은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주였는데 사실 뭐 샘 엘트만이 이제 회사의 거치가 속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AI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AI 성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로봇이라는 점. 로봇도 보게 된다면 좀 아무래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AI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AI만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기를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 로봇의 일종 중 하나이고 AI를 다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AI 시장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투자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한데 우리가 연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24년 초에 좀 출범할 예정이고요.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로봇을 반도체 공장 쪽에 좀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발 이슈로 로봇 쪽에서 랠리가 나왔던 만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전자 측의 이야기로는 CES 2024에서 봇핏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봇핏이라는 키워드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년 전에 나온다 했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고 올해는 나올 수 있겠지 했지만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CES 2024에서 봇핏을 공개를 하고 관련했을 때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는 것은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만큼 CES 이벤트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CES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 CES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라고 보면 AI 혹은 로봇 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CES가 나왔을 때 랠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한두 달 전쯤부터 움직입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른감은 있긴 하지만 CES에서 삼성전자가 보핏을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우리가 관련했을 때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 실적 외형 성장 이뤘어요.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이뤘는데 영업 손실에 대한 폭은 컸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주이기도 하고 외형 성장을 많이 이뤘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 수요가 있는 또 다른 시장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순차적으로 로봇을 밀어낸다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서의 기대감이 실체로 돌아가는지, 거기다가 더해서 연초와 관련했을 때 로봇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협동 로봇과는 약간 상관이 없는 쪽이긴 한데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관련했을 때 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뉴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로봇주 쪽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의 픽은 로봇입니다. 어제 윗꼬리를 길게 나온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어떤 로봇주 조금 더 보고 계신지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로봇 섹터 쪽에서 대장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전환 마감한 것을 보면 현재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주는 퍼포먼스 대비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밸류, 모멘텀이 약간 부진하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안고 올라간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실제로 협동 로봇 쪽에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가시화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지금 로봇 쪽에서의 조금 더 저평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 쪽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사라진 기업이 인탑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탑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물론 이 기업이 스마트폰, IT, 전자제품 케이스 생산 기업이긴 합니다. 매출 단으로 봤을 때 그쪽에 조금 더 치우치기도 했고요. 다만 이 기업이 보핏 쪽에서의 생산 라인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CES 이벤트가 나오고 보핏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더 볼 수 있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인탑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 이벤트적으로 인탑스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인탑스라는 기업이 보핏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매수세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살짝 나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로봇주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는 삼성중공업, 오래간만이죠. 펀더멘탈로 한화시스템, 지난번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갑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제일 위에서 이제 다 끌고 가고 있고 밑에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도 같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셔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제 레이더에 걸려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해양 프렌트를 지금 하는 게 없어요. 해양 프렌트가 사실은 이게 적자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하면서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인력들을 상선 부분이니까 뭐 FLNG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갖다가 넣으면서 뭐니까 이익률도 좋고 수주도 괜찮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해양 플랜트를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앞으로 선별 수주를 해가지고 해양 플랜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선 쪽에서 LNGC 이쪽이 조금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슬로우 다운 해질 때 해양 플랜트를 오히려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 선별 수주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상선 부분도 지금은 캐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여기서 연 20척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캐파를 외주 쪽으로 좀 돌리면서 말이죠. 블락도 외주에서 많이 가져오고 고성가 이런 쪽을 많이 하면은 삼성중공업이 모멘텀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해양 플랜트 시황 회복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냥 신규 수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목표의 70%입니까? 다른 그 조선사 하는 것 정도로 지금 신규 수주 페이스가 가고 있고 24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고 FLNG 이쪽이 이제 시황이 회복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미국하고 캐나다 이쪽에서 아무래도 대기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수주 진행하는 것도 있고 FEED라고 하죠. FEED,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먼저 임시 이 설계도 하고 가설계를 하면서 그 발주자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거 FEED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24년 들어가서 수주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기대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 쪽 시황 회복을 좀 주목해보자. KB증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K증권입니다. 수주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아까 제가 타사 대비해서 해양 플랜트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게 없다. 앞으로 선별 수주로 갈 거다.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고 캐파도 지금 외주 쪽으로 많이 돌리면서 선체 블락 외주 쪽에서 하면 다른 이제 외주 회사들이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주면 여기서는 조립하고 용접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쪽, 이러고 고선가 쪽 이런 쪽으로 가니까 P하고 Q가 올라가면 이익은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조선 회사들은 시간이 돈이죠. 인력이 상당히 그 집중되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Q도 올라가는데 P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익성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LNGC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현재 한 50%대에서 60%대까지 좀 확대될 거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베스트 그 수혜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차트가 조금 올라왔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밑으로 이렇게 미끄럼을 타다가 올라오는데 최근에 누가 사느냐 이렇게 봤더니 거래량이 좀 늘었죠.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주식이 있었습니까? 건설주 있었죠. 소외주 이런 얘기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빈집털이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빈집을 지금 털리고 있다.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아직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 공매장고 매일 제가 체크해드리는데요. 최근에 공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매장고율이 올라갑니다. 공매를 지금 아예 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 LP라고 그러죠. Liquidity Provider. 이런 사람들은 공매를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를 누르려고 치는 건 아니고 LP, 그러니까 주식이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주식을 자꾸 빌려줘야 돼요.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공매장고는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데 0.4% 시장 평균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상당히 상단에 와 있죠. 그러면 이거 조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시클리컬 회사입니다. 경기 순환주입니다. 언제 사죠? 이익이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겁니다. 언제 팔죠? 이익이 가장 좋을 때 팝니다. 이익이 가장 좋으면 PER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장 저평가, 5배, 6배, 7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때는 팔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같이 forward PER 19.6배 이 정도 상태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익이 덜 나와서 현찮지만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를 좋은 걸 하고 선별하고 P, Q 다 올라가면 24년, 5년 가면서는 더 이익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보면 PER이라는 게 좀 많이 내려와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조금 2, 3년 후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삼성중공업 3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방산주입니다. 한화 시스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파란 줄로 표시가 돼 있죠. 방산주는 한화그룹주가 최근에 주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도 하고 위성도 하고 UAM도 한화 시스템 UAM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관련되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UAM이 이게 민간용으로도 드론 같은 거 이렇게 띄우잖아요. 드론 택시나 이런 걸 UAM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군수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다 드론이 가서 막 폭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역할도 좀 염두를 하면서 지금 한화 시스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키움증권입니다.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데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17,500원으로 최근에 상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사업적으로 좋게 가는 거예요. 저궤도 위성 군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띄운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북한에서는 지금 위성 발사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뭔가 정책이나 이런 지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조금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아까 UAM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K2, K9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같은 그 계열에 있는 그 회사들이 폴란드로 내년부터 이제 수출이 더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부품 발주가 이제 3개월, 6개월 후행하면서 나오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수혜를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사우디로 천공2 K9 그쪽이죠. 그걸 레이더가 지금 잘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수주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UAE 이쪽으로도 잘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수 쪽 그리고 위성 쪽 그리고 새로 하는 신사업 쪽 이쪽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올해도 좋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기대가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모멘텀을 좀 해외에서 좀 많이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기관들이 주로 매수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어제는 보니까요.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묻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공매장고일 최근에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국인이 다시 환매수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자,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 저 중간 밑에 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포워드 PR입니다. 20.6배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 맞고요.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2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털로 한화 시스템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준입니다. 뉴욕 증시 소폭 상승한 채 마감지였고요. 국제유가는 한때 5%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일면 로봇주 다시 뛴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 4조 원 돌파. 내년에도 이어질 로봇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조선주와 동반 상승 중인 삼성중공업, 그리고 펀더멘탈은 신사업 성과 모멘텀이 기대되는 한화 시스템을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